저도 먼 나라 일본, 지피지기면 백전불태다 라는 말이 있죠. 일본을 상대하고 경제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일본을 철저히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 일본을 정말 제대로 알기 위해서는 바로 메이지 유신에 대해서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된다는 거죠. 아마 일본 역사를 다룬 강의 중에는 동부가 최고 수준의 강의가 될 텐데요. 박훈 교수가 알려주는 메이지 유신 필사의 도약, 지금부터 함께 보시죠. 옛날 어른들은 이등방문 이런 말을 발음을 하셨는데요. 젊은 나이에 벌써 뭐 영국, 미국, 유럽의 다른 나라들 다 돌아다니면서 식견을 넓혔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30대의 젊은 리더들이 일본을 이끌어가는 이런 구도로 재편되는 것이 1870년대 말에서 1880년대로 넘어가는 그 시점입니다. 당시 초미의 관심사는 그 헌법을 어떻게 할 것이냐. 서양 사람들이 헌법이 없는 나라는 취급을 안 해줬거든요. 그래서 이 헌법을 영국식으로 만들 거냐, 프로이센식의 헌법을 채택할 거냐, 프랑스를 모델로 할 거냐, 뭐 이거 가지고 이제 각 정파들이 굉장한 투쟁을 벌이다가 또가 명실상부하게 메이지 정부의 최고 실력자로 등장을 하게 되죠. 30년 가까이 근대 일본을 좌지우지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그런 거물인 거죠. 이 사람은 1882년, 그러니까 자기가 권력자로 등극을 해서 1년 후잖아요. 이때 유럽에 오랫동안 가 있습니다. 그 헌법을 조사하는 거죠. 각국의 헌법을 조사하면서 이때 비스마르크도 만나고요. 비스마르크가 이때 이제 충고를 하죠. 니네 일본한테는 국회나 정당의 역할을 좀 최소화한 그런 법이 좋다라는 충고도 받고, 빈에서 또 최고의 그 로렌츠 폰 슈타인이라고 하는 법학자 이런 사람들한테 열심히 배워가지고 제도 취조국이라는 걸 만들어요. 헌법 작업을 하는 겁니다. 6, 7년 거기에 매달려서 헌법을 만들게 되는 거죠. 헌법을 실시하려면은 정부 조직이 옛날 뭐 고대 국가처럼 그렇게 지금 해놔서는 안 되잖아요. 최초의 총리 대신으로 취임을 하는데 이게 44살 때 일입니다. 그래서 1889년에 대일본 제국 통칭 메이지 헌법이 비서양 국가 중에서는 최초로 만들어지고요. 이토 히로부미는 우리 한국인들한테는 매우 악연이 있고 또 굉장히 규탄의 대상이지만 일본 국내 정치라든가 일본 근대 국가의 형성이라는 측면에서는 굉장한 족적을 남긴 그런 인물로 평가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신의 독립을 지키기 위해서 여러 가지 개혁 정책을 했던 일본이 주변 국가와 관계를 맺기 시작하면서 어떻게 침략적으로, 팽창적으로, 제국주의적으로 변해갔는가 하는 문제가 되겠고요. 이 일본의 대외 정책을 살펴볼 때 키워드는 조선 문제입니다. 조선. 그 이유는 뭐 조선이 가까이 있는 나라이기도 했지만 일본 사람들이 한반도를 누가 장악하느냐가 일본 열도의 안보에 아주 즉각적인, 직접적인 영향을 준다. 이렇게 판단을 했던 거죠. 그래서 여러 가지 형태로 이제 개입을 시도하게 되고 결국은 이제 침략이라는 형태로 귀결이 되게 된 거죠. 그 전에 일단 메이지 일본의 외교의 큰 특성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이 이중성입니다. 그러니까 서양과의 외교와 아시아 국가의 외교가 이 더블 스탠다드였다 하는 거. 막부 말기에 막부가 서양하고 불평등 조약을 맺었잖아요. 그러니까 메이지 정부의 최대 과제는 서양과 불평등 조약을 폐기하고 다시 대등한 조약을 맺겠다 하는 게 이 사람들의 최대 과제였고요. 근데 아시아에 대해서는 어땠느냐? 여기서 이제 이중성이 드러난 거죠. 더 이상 이웃나라라고 해서 우리가 도와주거나 점잖게 대할 필요가 없다. 저기는 동방의 나쁜 친구이니 서양인들이 저 사람들을 대하듯 우리도 똑같이 하자
타라 입국, 아시아를 떠나서 유럽으로 들어간다라고 하는 유명한 타라론이 이때 만들어지고 이때부터 일본의 대한 정책이 더욱더 침략적으로 바뀌게 되는 겁니다. 재밌는 그림이죠? 러시아가 이렇게 서 있는데 칼을 든 일본 병사가 있고 뒤에서 영국하고 미국이 등을 떠미는 거죠. 가서 싸워 이러고. 러시아에서는 그 내정도 어지러웠잖아요. 메셰비키 혁명, 그죠? 이런 걸로 전쟁에 몰두할 수 있는, 거국적으로 전쟁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러시아가 아니었죠. 이제 어느 누구도 청나라도 러시아도 간섭할 수 없는 우월권을 갖게 된 거고, 그 밑에서 울산대격이 체결된 겁니다. 그다음에 러시아한테 뺏겼던 요동반도 다시 조차, 그죠? 거기에 관동군 주둔시킨 거예요. 그다음에 더 나아가서 만주의 철도, 남만주, 만철이라고 하죠. 이 철도 부설권. 그러니까 일본은 우리 러일 그 협상에서도 본 것처럼 한반도에 대해서만 좀 어떻게 해보려고 했는데 전쟁에서 이겨버리니까 만주까지 들어온 거예요. 거기서 살리까지. 이러니까 우쭐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일본 국민들은 이제 전쟁광이 되어가는 겁니다. 전쟁을 했더니 청나라도 이겨, 러시아도 이겨. 그래서 이 전쟁의 결과 일본은 이제 불평등 조약에서 탈피하게 되고 본격적인 제국주의 국가가 되는 거죠. 이제 아무도 통제할 수 없는 일본의 야욕이 분출되는 거죠. 이게 1905년에 을사늑약, 그 다음에 5년 만에 다시 이루어진 한국 병합입니다. 식민지로 한국이 떨어지게 되는 거죠. 일본은 이제 브레이크 없이 폭주하게 되는 거죠. 일본의 근대사를 살펴보면은 끊임없는 개혁, 구국강병 이런 걸 통해서 하나의 석세스 스토리를, 성공 스토리를 만들어 온 것 같지만 또 돌이켜 보면은 전쟁의 연속이었습니다. 한국 식민지화뿐만 아니라 1차 세계대전, 시베리아 파병, 만주사변, 중일전쟁, 미국, 영국과 결국은 전쟁을 벌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 빼놓고 모든 강대국을 전쟁 상대로 삼은 전쟁이 벌어지게 된 겁니다. 대일본 제국이 패망하지 않을 수 없는 거죠. 이런 무모한 해외 팽창의 결과 일본 제국도 패망했고 큰 후유증을 남긴 거죠. 이 아시아, 특히 한국과 중국과의 불화, 이것이 지금까지도 해결이 되지 않고 현재 진행형으로 남아 있게 되는 겁니다.